자녀가 부부의 이혼으로 결손 가정이 되는 것도 자녀에게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는 자녀의 그 여지껏 살아왔던 양육 환경을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그 부모들이, 이혼하는 부모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가 어디서 커야 되느냐, 그리고 자녀의 현재의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느냐, 자녀의 복리, 행복, 이거를 우선으로 정해서 그걸 정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녀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나이,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서요, 한 뭐 초등학교 이상, 한 10살만 넘어가도 분별을 해요. 내가 여지껏 부모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사는 게 혹은 아빠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의사들을 많이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법원이 뭐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참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4인4색 마지막 강의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일단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거를 충족하기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떨어져라 뚝딱 한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일용할 양식을 충족해 주셔요. 그러나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분배해 주시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움켜쥐고 안 내놔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생활비는 우리가 부부 공동부담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그런데 공동부담이라고 해서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데 생활비 벌어와 이러는 거 안 되죠. 애가 셋인데 쫄망쫄망 있는데 돈 벌어오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다 그래요. 네. 그러나 일단은 돈을 버는 사람이 생활비를 대야 되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애들 셋 데리고 살라고 50만 원만 줘. 그러면서 450만 원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거야. 저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안 내놓는다. 근데 도저히 지금 5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그 기초 생계비가 뭐 1인 두 사람 이상 살 경우에 평균 1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게 우리 통계잖아요. 그럼 4인 가족이면 거기에 부응하는 거를 내야 되는데 그게 생활비를 못 벌어서 안 줄 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있는데도 안 줄 적에 그러면 이거를 아내 입장에서는 청구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법에 남편이 생활비를 안 내놓으면 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계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으로 남편한테 생활비를 달라 그래라 이런 법은 없지만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생계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부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서로 충족을 해가며 살았는데 헤어지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헤어졌을 때 그 상대방 배우자, 그러니까 경제권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그럼 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번 돈만 재산이냐? 친정아버지가 증여를 해줬어. 상속이 된 거에 당신이 기여한 게 있냐? 연금, 퇴직금. 퇴직금은 언제 받아요? 퇴직을 할 때. 이건 빚만 남았어. 이거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나눠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 이혼할 적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유책 배우자다. 유책 배우자는 꼭 남편만 유책 배우자가 아닙니다. 아내도 유책 배우자인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재산을 서로 모으잖아요. 결혼 생활 중에 재산을 모은 것을 결혼할 때,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눠 갖잖아요. 그 나눠 갖는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같이 그 돈을 모으는데 기여했으니까 내 거를 달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 나누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설사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 간에 형성되어 있던 그 가족들이 서로 도움을 줘서 그 재산이 모으게 된 거니까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을 해라. 청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고 해서 남은 됐지만 자식들하고는 남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하고는 남 되는 게 아니지만 내 아내, 내 남편하고는 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생계를 보존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재산 분할은 그럼 어떤 게 그 나눌 대상이냐 하는 거죠. 첫째는 결혼 생활 중에 우리가 모은 돈, 그렇죠?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해 놓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조건 똑같이 놓자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놓을 적에 기여도에 따라서 나눈다 그래요. 기여도.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와이프가요, 자기 회사 그 같은 사내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직장 상사였어요. 월급이 나보다 2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 부부는 합의를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애도 키워야 되는데 당신이 나보다 월급이 많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서 벌고 남편이 전업주부를 했어요. 정말 남자들이요. 남편들이 애도 그렇게 잘 돌보고요. 청소도 그렇게 잘하고요. 요리도 엄청 잘하고요. 그 정도면 바꿀만 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했는데 그랬을 적에 그러면은 와이프가 당신은 나보다 월급이 반뿐이 안 됐잖아. 나는 500만 원, 당신은 200만 원. 그래서 당신이 집에서 살림했으니까 이 돈은 다 누가 번 돈? 내가 번 돈. 이혼할 때 몽땅 내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어떻게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기여도라는 거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죠. 혹은 자기가 번 돈 갖고 뭐 파출부를 쓰든지 애들 뭐 양육해줄 도우미를 채용을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기여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꾸로 우리 아내들이 살림을 하고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기여도가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우리 법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라고는 돼 있는데 몇 퍼센트를 어떻게 줘라 이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인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기 한 둘 낳고 한 20년 살았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기여도가 반반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재산 분할을요. 재산 분할을 할 때 그러면 꼭 결혼 생활 중에 번 돈만 재산이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우리가 결혼할 때 집을 준비를 하잖아요. 아내는 거기에 늘 가재도구, 살림, 집기 뭐 이런 걸 넣는단 말이에요. 돈이 뭐 남편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내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거를 명의가 일단은 결혼 전에 한 거고 이름도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결혼 생활 중에 번 돈이 아니라 재산 분할 대상은 안 되겠네요. 맞나요? 뭐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설사 그 재산이 결혼 생활 전에 남편 명의로 돼 있던 특유의 재산이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나누자. 다만 그것을 혼인기간이라든가 기여도라든가 해서 다르게 할 수는 있죠. 또 한 가지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친정이 부자야.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증여를 해줬어. 5억 5억을 증여를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재산이 탐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 아빠가 나한테 증여해 준 거에 당신이 기여한 거 있어? 없잖아. 그리고 이건 다 내 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 또 하나는 결혼 생활 중에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상속이 되잖아요. 재산이. 상속이 된 거에 당신이 기여한 게 있냐. 라는 거를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특유 재산, 결혼 생활 전에 혼인하기 전에 일방이 모아놓은 재산이라든가 혹은 혼인 중에 라도 이렇게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그게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빼면 그거는 뭔가 형평이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재산을 엄청 많이 증여를 받았는데 아내가 엄청 알뜰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재테크도 하고, 그래서 재산을 5억 받은 걸 10억으로 늙어놨어요. 혹은 남편이 막 딴 데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여보 거기 투자 그거 아무래도 불안해,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남편을 잘 설득해서 그 재산을 보존을 하게 해줬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기여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에는 딱 그 뭐죠?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투기재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산, 뭐 부동산, 현금, 예금, 뭐 귀금속, 자동차 이런 건 눈에 보이는데 연금, 뭐 퇴직금 이런 거,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은 아니잖아요. 퇴직금은 언제 받아요? 퇴직을 할 때. 그러면 퇴직할 때 받으니까 지금은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연금은 언제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그 조건이 맞았을 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안 넣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퇴직금도 지금 당장 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결혼 생활 20년 동안 열심히 혼인 생활 해주고 밥 해주고 회사 나갈 수 있게 해줘서 마련해서 모아진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퇴직 이후에 전부 남편이 혼자 다 갖고 아내는 전혀 그 혜택을 못 받는다.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퇴직금도 과거에는 그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에 퇴직금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퇴직금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연금 같은 거. 그러니까 작년 불과 이제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간 거는 1년도 채 안 돼요. 과거에는 연금은 그냥 그 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뭐 2억, 3억 이렇게 탈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재산분할 대상의 참작 사유,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를 조금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참작 사유로만 삼았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이제는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도록 그렇게 우리 판례가 바뀌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간 건 이제 한 1년 반쯤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도 언론에서 보셨죠? 네.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자 하는 그런 공평한 거죠. 그렇게 넣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헤어질 때 두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모아놓은 재산을 논아 가질 게 있으면, 그쵸, 이혼하고 나서도 애기들하고도 살아야 되고, 그쵸, 살아야 되는데 이건 빚만 남았어. 근데 그 빚이 어느 일방의 빚인 거예요. 아내의 빚이거나 혹은 남편의 빚이거나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나눠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이 빚만 남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게 없다. 재산분할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나눠 가질 게 있는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빚은 가진 사람 거, 그리고 나누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 이름 빌려갖고 사업자 내고 글로 빚을 막 2억, 3억씩 졌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누가? 사업은 실제로 남편이 다 했는데 아내는 빚만 지고 이혼을 당하는. 거꾸로 남편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소극재산도 이제 나눠라라고 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소극재산을 나눌 때 뭐에 따라 나눠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여도에 따라서. 빚을 누가 지게 했느냐, 그 기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여도에 따라서 빚도 나눈다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사례를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형체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남편 1인 회사예요. 주식회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주주도 1명, 이사도 1명, 다 1인 회사예요. 그런데 그 재산의 그 가치, 이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남편은 난 맨날 저기 적자야. 그리고 돈도 잘 안 갖다 주고 그랬는데 회사를 분명히 운영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회사를 하긴 하는데 이 가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의 그 부동산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얼마 없어요. 건물 전부 임대, 땅도 임대. 그런데 이 회사에 갖고 있는 경영권이 뭡니까? 거래처라든가 그 판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경영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채권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와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특허를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요 1년에 1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라고 평가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1년에 10억이면 어때요? 장기간 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감정평가를 하면 그 평가 금액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결혼할 때는 남편이 사법고시 준비생이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해서 고시 합격을 딱 시켰어요. 남편은 이제 어때요? 향후에 돈을 벌 가능성이 커요. 마찬가지로 의대생이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의사 자격을 딱 따득했어요.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이 사자를 딱 붙이고 직업을 갖자마자 어떻게 돼? 이제 10년 동안 고생한 와이프는 너무 늙었어. 나 이제 살기 싫어. 나 딴 각시하고 살 거야. 그랬는데 이 아내도 치사한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나를 배신해?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기 싫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막 변호사 되고 막 의사 되고 막 사자 붙였는데 지금 무슨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좀 뭔가 좀 아무것도 나눠 갖는 게 없이 헤어진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랬을 때 이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고시 합격을 하게 했는데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의사고시도 합격하고 다 하게 해줬는데 아무것도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는 그것을 감정하는 기간은 없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됐으니까 평생 얼마를 벌어들일 거냐 이거를 감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보통 평균 변호사를 하면 혹은 뭐 의사를 하면 회계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번다 하는 걸까 전체적인 평균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균 그 벌 수 있는 금액 그거를 계산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기도 한다는 거. 양육비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게 양육비죠? 양육비를 정할 때는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그 소득 수준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부부. 그래서 항상 자녀가 어디서 커야 되느냐 자녀의 복리를 1번으로 정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그 양육비가 필요하잖아요. 양육비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게 양육비죠?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거. 제가요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을 하나 했는데요. 이 부부가 남편이 전문직이에요. 남편도 전문직이고 와이프는 이제 전문직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월 소득이 평균 한 1,000만 원 이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1,000만 원 이상 소득되니까 아이들 뭐 학원비 뭐 사교육비 이런 걸로 평균 못 들어가도 한 300 이상은 들어가더라고요. 그 소득에 비춰서 달라지니까. 그런데 와이프가 지금은 전문직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득은 알바해서 5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와이프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득이 50만 원뿐이 안 되는데 300만 원씩 현재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과소비다. 재산을 오히려 탕진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하죠. 지금 당장 와이프 소득은 50만 원이지만 당신이 버는 게 1,000만 원이었다면 300만 원 정도 아이들 들어가는 거 그렇게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가리키려면요 300원 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비를 정할 때는 그 지금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그 소득 수준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부부의 전체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과 직업과 그 환경과 그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거를 평균을 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계산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가사 재판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양육비 지급이 아까워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서 양육 못할 것 같으면 애기 내가 키울게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이상하죠? 애기는 결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예요. 자기가 세상에 하나님이 내보내 주셨지만 엄마 아빠를 몸을 빌려서 내보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셨는데 그거를 마치 물건 사듣기, 네가 돈이 없어서 못 키우면 내가 키울게 이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양육 환경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육 환경을 정할 때 막 두 부부가 서로 키우겠다 그러면은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아요. 서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부부가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하면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미워요. 재판도 해주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양육 환경을 정할 때는 어느 쪽에서 키우겠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양육자로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요즘은 그 아이가 어느 가정에서 자라는 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느냐, 자녀의 복리를 1번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부의 이혼으로 결손 가정이 되는 것도 자녀에게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는 자녀의 그 여지껏 살아왔던 양육 환경을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그 부모들이, 이혼하는 부모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가 어디서 커야 되느냐, 그리고 자녀의 현재의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느냐, 자녀의 복리, 행복, 이거를 우선으로 정해서 그걸 정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녀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나이,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서요, 한 뭐 초등학교 이상, 한 10살만 넘어가도 분별을 해요. 내가 여지껏 부모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사는 게 혹은 아빠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의사들을 많이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법원이 뭐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참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내가 예를 들어 50만 원뿐이 못 번다, 남편이 1000만 원 번다, 그럼 양육비 대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가 그만큼 또 많이 벌고 뭐 애도 잘 키울 수 있다 하면 남편이 못 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적게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양육자는 아이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주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거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혼인 전에 마련했던 재산이라든가 혹은 혼인 중에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해서 특유 재산을 마련을 했다든가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건 특유 재산이니까 다 내 거야, 아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남편이 전부 아내 이름으로 해줬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이혼할 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다 내 거,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것만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때요? 부부 공동재산으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거니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할 때요. 이혼할 때 예를 들어서 협의 이혼 이제 하면서 재산 분할 이런 거를 서로 약속을 안 했어요.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이혼, 그 양육자 요것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재산을 이거 못 받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이혼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위자료는 3년 이내. 양육비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양육비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으로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만 아니고 이혼한 지 오래돼갖고 엄마가 계속 키우고 있었으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가구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뭐 얼마를 들어갔냐 하는 계산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울 적에 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뭐 돈 많은 사람한테 양육자 준다? 아니다. 그거 아니고 그 아이가 어느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냐는 아이의 복리와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양육자를 정한다. 그리고 양육비는 두 부부가 실제 버는 소득에 대한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는 한 번 정해놓으면 그게 끝까지 뭐 2살 때 정해놓은 게 그러면 19살까지 똑같이 정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양육비는 그 환경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헤어질 때는 두 사람 소득이 총 합해서 200만 원뿐이 안 됐는데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회사가 잘 돼갖고 한 달에 뭐 1억씩 벌어. 뭐 1,000만 원씩 벌어.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아이의 양육비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재산분할 양육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설사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헤어진 이후에 그 삶을 서로 보듬어 주자 하는 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